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최윤입니다. 오늘은 말씀처럼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7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좀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수익률이 그리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무엇보다 코스닥이 정말 부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주가지수 자체가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뉴욕 증시에서 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강세를 보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정말 부진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10시부터 진행이 되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다시 한번 시장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장중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와 관련돼서 뭔가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큰 어떤 이벤트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나오는 데라 시장 영향들 자세히 또 저희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 브리핑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요 섹터들 움직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가 지금 가장 두드러진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시멘트와 연계해서 건설업종도 오늘 섹터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간만에 좀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도 오늘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sek터들 좀 보면 반도체, 음식료, 통신, 화장품, 방산. 화장품하고 방산은 7월 들어서 상승폭이 아주 상반기 때처럼 큰 건 아니지만 7월 달 들어서 어쨌든 꾸준히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어제 올랐던 광고는 오늘 하락세로 돌아섰고 비만, 쿠팡, 2차전. 2차전은 오늘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도 오늘 조금 좋지 않고요. 해리스 부통령 테마주도 오늘은 좀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좀 보이겠습니다. 우크라 재건주도 오늘 좀 좋지 않네요. 수처리, 토스 이런 쪽도 오늘 좀 약한 그런 섹터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 오늘 가장 큰 시멘트 섹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SG가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아스콘 시장을 진출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SG는 사실 그동안에 우크라 재건주 관련될 때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할 때가 많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 재건주와 관련돼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실체가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콘 만드는 회사가 되는데요. 이 기사의 이제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SG가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아스콘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SG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이 도로 건설 작업에 좀 들어가서 착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특히 이제 SG가 만들어내는 이 철강 슬래그라는 게 저도 좀 살펴보니까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고 난 나머지 그 찌꺼기인데 나머지 물질인데 이게 친환경 아스콘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친환경이 중요한 세상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SG가 현재 4조 원대 이 철강 슬래그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SG는 확실하게 우크라 재건주와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 그런 회사다 볼 수가 있겠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이제 이 두 회사가 단순히 이 우크라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처럼 지금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이런 신흥국들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서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SG 역시 아주 강한 그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멘트 관련해서는 또 뭐 잘 알려져 있는 대표 시멘트주죠. 삼표 시멘트도 오늘 14% 넘게 좀 오르고 있고 성신여왕에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 시멘트 역시 관련주죠. 3.8% 유진 기업도 그렇고 한일 시멘트도 그렇고 참 오랜만에 시멘트 회사들 이름을 좀 차트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SG하고 삼표하고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멘트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건설주인데요. 건설주 한번 마저 들어가 보죠. 사실은 건설주도 역시 지금 재료가 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강원의 양구 군 등 14곳의 기후 대응댐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기후 대응댐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도 이제 홍수가 나고 이제 매년 이제 홍수가 특정 지역에 나서 굉장히 큰 물 피해를 수재를 입는 경우들이 좀 사실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환경부는 이 기후 대응 댐, 즉 댐을 건설해서 이런 기후 위기에 따른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이런 게릴라성 폭우나 이런 거에 따른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를 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강원 양구 등 14곳이고 다목적 댐 3곳, 용수 전용 댐 3곳, 홍수조절 댐 7곳 등 이렇게 이제 댐을 좀 건설하겠다 이럽니다. 이렇게 기후 대응 댐이 만들어지면 한 220mm 정도의 이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더라도 홍수로서 번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물 수요. 좀 사실은 우리가 좀 주력으로 삼고 있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응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공영 19%, 한미글로벌 5%, HD 현대산업개발, 우원개발, 강동시엔 이렇게 건설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화공영이 19%가 넘게 강세,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좀 더 보겠습니다. 원전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원전주도 역시 재료가 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 대형 원전과 SMR 소형 원전 모듈 원전이죠. 인증을 받아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내용인데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으로부터 루마니아의 대형 원전과 SMR과 관련된 기자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서비스 분야 인증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에서 만들어진 원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고요. 루마니아는 지금 원전을 2기 정도 건설하려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 원전 설비 개선 작업 2조 5천억짜리인데 여기 MOU도 체결한 상태고 물론 MOU라는 게 이제 구속력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번 체코 원전에 의해서 루마니아 원전에서도 우리 팀코리아가 좋은 좀 어떤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사실 주목되는 거는 SMR입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여러 차례 기사가 됐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협력을 해서 사실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또 지분을 대거 갖고 있기도 하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루마니아 SMR 사업을 지금 함께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는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을 6기 정도를 새로 좀 건설을 하려고 좀 준비 중이고요. 여기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산업 5%, 두산에너빌리티 4%, 현대중공업도 3%, 에너토크, 우진엔텍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어떤 발주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예정이 돼 있고 내년 가면은 특히 뭐 영국, 네덜란드 뭐 등등 해서 꽤 많은 적어도 6기에서 10기 사이에 달하는 그런 원전들의 발주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우리가 다 가져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절반 가까이 우리가 또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가성비나 이런 측면에서 때 우리의 경쟁이 있다는 건 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들의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7% 이상 급락을 했고 빅테크가 지금보다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 1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상반기에 사실 강세를 보였던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온의 정우영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약세 출발 이후에 아찔하게 양지수 모두 다 급락 이후에 밑에 꼬리를 달리면서 양지수 모두 다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더 기관과 외국인의 이 매도 후 재매수, 매도 후 지금 매수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나 그 조금 전에 그 거래소 쪽의 밑에 꼬리는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내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도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오히려 더 코스닥이 조금 더 문제였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동시에 반도체 약세 그리고 2차 전지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각자 9시 한 25분에서 30분까지 급락을 주다가 지금 현재 이 V자 급등이 나오는 쪽이 오히려 더 과대 낙폭을 통한 자, 이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찔했습니다. 5일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끌어올렸으니까 지금 현재 다행이지 오히려 더 이 조금 전에 나왔었던 음봉의 깊이만큼 5일선이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거래소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까지 모두 다 양봉 전환을 통해 가지고 오늘 5일선 안착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자 메가 세븐 종목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좀 틀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 2,750선 자리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더 V자 반등을 위해서 저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아찔했었죠. 자, 오전장의 시작과 동시에 반도체에 관련 소부장 종목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2차 전지 쪽이었죠. 2차 전지 쪽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시가총액 높은 에코프로 BM에서 지금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하락을 멈춘 자리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쪽이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바이오의 알테오젠이 자 드디어 며칠 안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과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에 이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의 힘과 함께 저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오늘 오전장에 특이한 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750선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마음을 편히 하고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정말 시장이 아주 강하게 시원하게 반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주목해볼 만한 테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기후 대응 댐 테마가 또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테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점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면 과거에 4대강 사업과 동일한 이 기후 대응 댐 테마 이제 물 관련 쪽이죠. 이쪽은 돈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돈이 들어간다. 지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건설 기획뿐만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강한 시세를 보였지만은 윗꼬리가 대부분이 달리고 있죠. 자, 그에 관련돼 있는 연관성이 높은 쪽이 시멘트였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자, 대왕고래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테마 그리고 기후 땡 테마까지도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시멘트 쪽은 강하게 아직까지 강한 이 수급과 함께 물량이
좀 더 들어가고 밀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기후 대응 테마에 지금 제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자, 이화공룡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대감으로 상존했던 물량들은 한 차례 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대응 테마 쪽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하루 종일 어느 정도 이 매매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까지만 여러분들 관점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원 개발인데 우원 개발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15% 이상의 급등을 좀 보이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현재 시간대에 10시 15분에는 그래도 영망치 양봉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만약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피레침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은 모두 다 물려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하방 압력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G를 보게 되면 야, 역시 대한민국의 SG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좀 자랑을 또 좀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 좀 분석을 하셨는데 SG는요 지금 양수 겸장이 아니라 지금 지금 아주 이제 대한민국에서 황제주까지는 아니겠지만 최고의 주도주로 지금 거듭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 테마, 대한고래 테마.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후 대응 댐 테마까지도 지금 복합적인 양수 겸장 이 대마 불사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SG까지는 여러분들 보셔도 괜찮다. SG 같은 경우에는 밑에 대기 매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주도주인 SG는 5일선 패턴에서 스윙 관점으로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댐과 관련된 테마의 경우에는 사실 우원 개발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역시나 테마주는 전반적으로 좀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어떤 것들 보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원전을 안 볼 수 없죠. 오늘 원전은 그죠. 자, 원전 사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들썩이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은 또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저점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데 다시 부는 원전 봄이 이제 원전 10기 수출 목표도 청사진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북유럽 쪽에 관련돼 있는 이 원전의 이 추가 이 수출 기대감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존재하다 보니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이전의 행보 뒤에 우상향 패턴이 이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역시 한전산업입니다. 제가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찍어 드릴 테니까요. 위치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종목을 볼 때는요. 종목의 공부를 하면 큰일 납니다. 분석을 하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면 큰일 난다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종목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파고들게 되면 맹신을 하게 되고 다른 건 눈에 안 보이고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를 더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크죠. 간단 명명하게 기업 분석을 하고 현재 기술적 패턴에서 이 종목이 지수보다도 더 강한 지수는 역배열인데 종목은 5일선 위에 있냐 21선이냐 61선 위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의 강한 힘과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한전산업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죠? 5일선 위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원전 관련 종목들은 역배열의 21선, 61선 역배열의 이 종목들인데 한전산업만이 지금 현재 5일선에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도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 양계 금침뿐만 아니라 발전 설비, 운전, 정비 모든 전반적인 사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까지도 좋습니다. 역시 나라 일 하다 보니까 돈 떼먹을 일은 없겠죠. 자, 2022년도에 186억에 2023년도에 260억. 올해 1분기만 해도 76억이 나왔으니까요. 올해는 못해도 한 300억이 나오는 우량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는 1일 스핀 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고 간단 명료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차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원전 쪽은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역배열입니다. 자, 그러나 역시 정배열로 갈 수 있는 제일 선호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모든 이 사업의 컨소시엄의 제일 우두머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컨소시엄을 형성한 다음에 나머지 관련 종목도 관련 회사에 발주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기업인 SMR의 설계업체 유스케일 파워와 함께 약 50조의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원전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체코 원전 발표했을 때 갭상선 음봉에 거래량이 좀 실렸던 하방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역배열이 왔는데, 자, 오늘 100일선에서 지지 캔들이 났고요. 자, 그리고 터닝 자리가 나왔는데 현재 21선 돌파하는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지금 현재도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 단 지금 현재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역시나 기존의 주도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술입니다. 자, 우리 기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좀 틀리죠. 그렇죠? 한전 산업보다도 아래에 있고 중간에 있는 기업이 우리 기술입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고 매도 물량이 적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61선과 21선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튀어 올라오게 되면 22선 돌파하게 되면 강한 수급과 함께 장대 양봉도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국내 유일의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을 기업한 보유의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돼 있는 최선호주, 기존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3,800억에 유보율보다도 부채가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단기적뿐만 아니라 좀 길게 보는 분들 같은 경우도 22선 안착했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정책과 엮여 있기 때문에 테마가 지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요.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또 이 의외의 테마들도 살펴볼 텐데 예. 어떤 테마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약세장이면 은근슬쩍이 아니라 언제든지 단골 손님이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 변이가 또 왔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의외로요. 의외로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들 말은 안 해도 코로나 걸렸을까 아닌가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네. 시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장기 쪽 테마의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지금 1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증시 전광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테마를 다 나열되어 있고 강한 테마만 위로 올라오게끔 지금 1등, 2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거래량과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 키트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오늘 이 유전자 키트 코로나 변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도주라고 뽐을 내고 있는 종목 첫 번째는요. 자, 수젠텍입니다. 자, 수젠텍은 여러분들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자, 진단 시약뿐만 아니라 판매 제조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코로나19 예전에 2020년대에 화려했던 종목이죠. 실적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적자이지만 과거에 2020년, 2021년도에 200억, 300억까지 흑자를 냈던 기업이고요. 특히나 그때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나도 유보율은 끄떡도 없습니다. 유보율이 지금 1,300%의 부채율이 14%밖에 안 되는 조금 가볍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이다 보니까 자, 오늘 거래량 실리자마자 자, 외국인들의 이 약간의 매수 물량으로도 오늘 20%대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시면요. 지금 현재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 소량의 물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로나 변이 쪽도 관심 가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의 영업이익을 과거에 보게 되면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2022년도에 260억이고요. 2021년도에 1,935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 2,100억까지 기록한 후에 이제 코로나의 이 종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적자 행진을 내고는 있지만 유보율이 2,300%, 부채율이 21%밖에 안 하는 휴마시스는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가능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이 코로나 변이 관련된 종목 랩지노믹스인데 랩지노믹스가 이 돈을 좀 많이 벌어놓고
어렵고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인수 이제 이 분자 진단 기업뿐만 아니라 체외 진단 제품들의 몇몇 회사들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 있는 이 바이오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을 좀 인수를 좀 많이 했는데 그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는 이슈는 지금보다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자,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21선의 안착한 자리에서부터 100일선 돌파 후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8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꼭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도 가능하다. 오히려 더 영망치가 나게 되면 하지 말고요. 오히려 더 이 종가 기준으로 강하게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 따라붙기에 스윙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021년도에 1,000억 그리고 2022년도에 660억을 그렸던 과거의 그 화려함이 조만간 재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처럼 사실 이러한 시세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하고 그때 트레이딩 관점을 좀 선택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보시는 기업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역배열장입니다. 약세장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정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정배열 때는 주식의 비중을 좀 놀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배열 때는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자, 역배열일 때는 오히려 더 단기 트레이딩성, 다시 말해서 이제 약간의 이 물량으로도 항상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변동성을 노려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배열일 때는 당연히 밸류 관점의 5일선 패턴에 따라가는 주도주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역배열 시장입니다. 비중을 낮추고 단기 트레이딩성 종목에서 약간의 매매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장을 걸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3표 시멘트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3표 시멘트는 영업이익을 먼저 체크해 드리면요. 제가 항상 이 종목을 분석해 드릴 때마다 영업이익을 보는 기준이 뭐냐. 주식은 모든 기준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그 종목을 판단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710억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2023년도에 847억 그리고 올해는 컨센서스 990억입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200억밖에 안 하는 거는 당연히 시멘트 그리고 이쪽 시멘트와 건설 쪽이라고 좀 이유를 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왜 들고 온 이유가 뭐냐? 양수 겸장이 아니라 지금 3 쿠션이라고 볼 수 있는 재료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왕고래 그리고 기후 대응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이 3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시멘트 쪽이 지금 현재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외국인들, 외인이죠. 외국계는 외국계 창고로 지금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은 외국 검은머리일 수도 있고 국적뿐만 아니라 외국인,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계좌는 모두 다 외국인인데 지금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는 이 외국인 계좌는 오히려 더 단기성 트레이딩, SG를 따라가려고 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대에 27분인데도 지금 16%대 머물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오후장 들어가지고 만약에 20% 이상 올라가가지고 머문다면 여러분들은 오버나이트 가능한 종목으로 3표 시멘트. 자, 기후 대응댐뿐만 아니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지금 3표 그룹의 이 시멘트 전문 기업으로서 지금 시멘트가 곽광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3표 시멘트 매수, 트레이딩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 쪽이 강합니다. 3표 시멘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 참 이슈가 많습니다. 말씀처럼 테마도 많고 지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매출이 50% 중반대 상승을 했다. DDR5 같은 경우는 40%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했다.
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모리 시장이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기도 했고요. 또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HBM뿐만이 아니라 서버향 그리고 SSD 쪽의 수요도 건재해졌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고객 수는 4배로 매출은 9배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의견을 컨퍼런스 콜에서 함께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AI HPC향 수요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된다라고 긍정적인 현재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3와 관련된 커멘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커멘트는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관련된 영향을 조금 보고 가야 될 텐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또 오늘 마켓 스핀을 통해서 보이는 기업들 가운데서 좀 특징적으로 보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켓 스핀의 이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자, 무엇보다도 오늘 좀 역사적인 날이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는 좀 보이진 않는데 자, 시가총액이 높은 우리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알테오젠과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지금 며칠 안으로 만약에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으로 알테오젠이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자리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라고 볼 수 없는 차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고점이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17조 3천억이 진행되고 있죠. 자, 반대로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면 자,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역배열에 지금 현재 자 18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가 없죠. 이 순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오히려 더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 중에서 하나가 자석 이론이 있습니다. 자석 이론이라는 위쪽, 아래쪽 빨아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오늘 내일 안으로 시가총액이 역전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추가적인 물량이 들어와서 자, 알테오젠 쪽으로는 이 상방 압력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은 행보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자, 이 산도즈 속에 이 추가적인 이 SC 제형의 바이오 시밀러의 추가적인 외형 확장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전 세계 1위를 도맡아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알테오젠을 최선호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약세장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주도 업종이 있죠. 대한민국 삼성전자 SK이닉스를 팔고 오히려 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매수를 하고 있고 바이오 업종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단독으로 지금 알테오젠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알테오젠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반도체 기업을 팔고 바이오 쪽으로 좀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몇몇 증권사에서는 하반기에 진짜 성장주는 이제 바이오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주와 반도체주가 함께 가는 장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같이 가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또 시장이 강할 테니까요. 네, 지금까지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데일리 TV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기업들을 탐방을 하고 또 CEO나 직원들도 만나고 회사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도 해드리고 또 주요한 포인트도 좀 잡아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이데일리 TV 이지은 기자 나오셔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 기자가 이번에는 어디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재지라고 앞에서 나오긴 맞습니다. 했는데 네, 이게 멀리 있다면서요? 네. 본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를 하고 아이고, 있고요. 네. 한국재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종이 전문 업체입니다. 종이 포장재로 사용되는 인쇄용지와 그리고 판지가 주력 제품이고요. 네. 최근에는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이 사용을 줄이는 페이퍼리스 시대가 사회적 분위기로 형성이 됐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페이퍼리스 시대의 재즈라.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올 상반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시장에 이렇게 본류하고는 메인스트림은 분명히 재즈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직접 또 현장에 울주까지 참 먼 데인데 거기까지 또 우리 이 기자가 다녀오셨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갔다 오셨던 내용을 리포트로 만드셨죠? 네. 리포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재지가 자체 개발한 친환경 포장재 지플렉스가 이르면 오는 10월 출시됩니다. 지플렉스는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연포장 대체품입니다. 그린실드가 컵이나 또 박스 같은 두꺼운 포장재라면은 지플렉스는 얇은 비닐을 대체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시면 과자나 다양한 비닐 외포장을 대체하는 용도로 저희가 종이를 그 대체 소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이고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러서 조만간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보인 재활용 복사지 밀크그린과 친환경 포장재 그린실드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그린실드 매출액은 10억 원에서 올해는 60억 원 달성이 기대됩니다. ESG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재지는 롯데시네마와 크라운제가, BHC 치킨 등 다수 기업의 그린실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 포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그린실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실드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특수 코팅액이 가장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코팅액을 종이 표면에 코팅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차단하는 내수성과 기름까지 차단하는 내유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실드는 친환경 관심도가 높은 미국 수출에 이어 유럽 진출도 타진 중입니다. 그린실드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재활용 인증과 생분해성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유럽과 일본에도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발될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한국의 제지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재지는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한국재지 매출액은 7,120억 원, 영업이익은 135억 원입니다. 백판지 전문업체 세아를 인수하면서 매출 외형은 성장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인 펄프 단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해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디지털화로 축소된 인쇄용지 시장이 줄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재호 한국재지 대표는 제품 판매 구조 혁신과 신규 시장 개척, 제조 경쟁력 강화 등 전사적으로 대응을 강구 중이라며
올해 목표 매출은 8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소폭 신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재지는 종이가 가지고 있는 절연성, 압착에 의한 치수 안정성을 활용해 반도체와 전지, 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군에 접목할 특수 소재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예, 리포트 잘 보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종이는 우리가 늘상 뭐 저희도 지금 이렇게 종이를 갖고 여기다가 내용들을 담아서 들어왔습니다만 너무 일상에서 공기처럼 흔하게 접하긴 하는데 사실은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또 종류가 어떤 건지 사실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일단 그거부터 좀 먼저 기초 공부부터 좀 하고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종이 제작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조성, 초지, 재단, 포장으로 이 4가지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고요. 종이는 펄프라는 원료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펄프는 나무와 같은 섬유 식물에서 뽑아낸 재료고요. 펄프 1%, 물 99%를 섞어서 슬러시 형태로 만든 다음에 초직이라는 설비로 탈수와 건조 과정을 거치고 종이를 얇게 뜹니다. 이후 크레스트라는 압착 공정을 거치고 드라이어라는 스팀으로 건조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제작된 종이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재단이 되고 이후 포장을 통해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지 산업은요,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초지, 가공 공정까지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요. 여기에 원재료와 제품을 보관해야 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운송을 위한 물류시설, 에너지 폐수 처리 시설까지 대규모 설비와 또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특징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제주도 말씀하셨지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많습니다. 아무리 페이퍼를 쓰더라고 그래도 이 한국재지는 주로 어느 쪽에 어느 제품을 만드는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재지 매출 비중은 크게 인쇄용지와 판지 부분 2개로 구분됩니다. 인쇄용지 매출 비중이 77%, 그리고 판지 부분이 2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인쇄용지는 코팅의 유무에 따라서 도공지와 비도공지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코팅을 했다면 도공지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잡지나 달력 같은 고급 인쇄 용지를 말합니다. 예. 비도공지는 코팅이나 광택 처리를 안 한 신문이나 책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판지 부분은 산업 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판지와 골판지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백색이라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포장 용기, 화장품 제약 용기 등이 백판지이고, 네, 그리고 택배 상자 같은 걸 골판지라고 합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자면 한국재지의 경우에는 인쇄 용지 부분이 주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매출 사이즈가 77%니까 뭐 사실 이게 당연히 주력 상품이 될 것 같고, 되게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백판지 우리가 뭐 음식 예를 들어서 컵라면 먹을 때 그 요즘에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직접 끓여 먹을 수 있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백판지다. 이게 요즘 이제 밖에서 음식들 많이들 사 먹고 그러실 때 이제 많이 쓴다라고 그게 이제 백판지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한국재지는 사실은 수익성에 이런 걸 감안하면 이런 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이제 아무래도 생산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친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친환경 포장재 그린실드를 선보였고요. 지금 반응은 또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그린실드 매출액은 10억 원에서 올해는 60억 원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 ESG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하나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롯데시네마의 팝콘 용기가 있고요. 크라운 제가의 떠먹는 과자 용기, 그리고 BHC의 치킨 박스에 한국재지의 그린실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린실드에는 특수 베리어 코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베리어가 장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종이컵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코팅을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실제 종이로 재활용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그린실드 경우에는 별도의 필름 제거 과정이 없이도 쉽게 물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린실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로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 그린실드는 식품 포장 안정성, 전자레인지 사용 안전성 등을 모두 인증을 확보를 하였고 또 그 원지 생산부터 코팅 공정까지 한 머신에서 생산되는 일관화 공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제조사나 경쟁사 제품 대비 원가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식품 포장 용도로 저희가 BHC 치킨이라고 치킨 박스 포장재로 가장 큰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롯데시네마, 작은 영화관 같은 팝콘 용기, 그리고 현대백화점, 아워홈, 농협몰 같은 컵 용도로도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하루에 종이컵을 적어도 2-3개 이상은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종이컵은 그린실드 재질이 아니다? 그렇죠. 현재 그린실드로 나오는 제품도 있겠지만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일반적인 종이컵은 쉽게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재활용할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이컵이 좀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는 걸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뭐 말만 친환경 하지 말고 이런 그린실드로 종이컵 같은 용기를 만들 수 있게 아예 조금 뭐 표현이 좀 그렇게 좀 강조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꼭 이런 제조사들의 뭐 실정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 기자 말씀대로라면 훨씬 더 재활용하기가 네. 다시 또 종이로 재생산하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문득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그린실드가 네. 우리나라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보다 먼저 네. 친환경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조치들이 먼저 시행된 해외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그린실드는 친환경 관심도가 높은 미국 수출에 이어서 유럽 진출도 타진 글쎄. 중입니다. 네. 그린실드는 환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재활용 인증과 또 생분해성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아이스크림 용기로도 판매 중이고요. 그리고 일회용 즉석 라면 트레이, 그리고 전자레인지용, 조리용 친환경 트레이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또 다른 친환경 포장재인 지플렉스가 출시가 됩니다. 앞서 선보인 그린실드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린실드가 컵이나 박스 같은 두꺼운 포장재라면 지플렉스는 얇은 비닐을 대체하는 포장재인데 쉽게 말하면 과자나 다양한 비닐 외포장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종이를 대체 소재로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개발 완료 단계로 오는 10월이나 11월쯤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플렉스가 출시되면 한국재지 친환경 포장재 라인은 크게 그린실드와 또 지플렉스 2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 지플렉스는 한국 재지만 해요? 아니면 다른 경쟁사들도 해요? 다른 경쟁사들도 이제 친환경 제재에 대한 개발은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지플렉스는 우리가 과자 봉지 같은 게 지금은 다 비닐봉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플렉스로 하면 그게 이제 종이 맞습니다. 봉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한번 봐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제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기자 말씀을 통해 좀 들어봤고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업종의 이 제조업종의 업황을 좀 이제 네. 봐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업황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네. 있고 또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인쇄용지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병원이나 은행, 관공서에서도 종이와 펜 대신 태블릿 PC가 놓여져 있고요. 종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런 시대의 변화는 제지업계에 분명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펄프 가격이 조금 인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인 펄프 단가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조 원가 상승에 따라서 제지업계는 인쇄용지 가격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국내 대형 제지사인 한국제지와 한솔제지 그리고 무림페이퍼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인쇄용지 가격에 적용하던 할인율을 8%포인트씩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큰 틀의 디지털화가 뭐 비단 우리만은 네.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제조업종은 좀 이제 사양 산업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법해요. 근데 네.
이런 상황을 이제 제조업계들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그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고 중요하죠. 관건인데 네. 한국제재는 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그럼 종이를 만들어 파는 제지업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네.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네, 주제인데 백판지 시장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고 또 제품 포장지가 고급화되고 또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제지는 친환경 포장으로 향후 방향성을 정했는데 관련해 인터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품 개발의 큰 방향은 친환경과 포장입니다. 친환경 패키징을 저희가 이제 차세대 개발 제품의 군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보면 다양한 G플렉스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계속 확장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플라스틱을 종이 소재로 대체한다라는 전략 방향으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예, 이 모든 플라스틱을 종이 소재로 대체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G플렉스 같은 게 이제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무리 사양 산업에도 이 사양 산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혁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양 산업이 아니라 최첨단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전례를 우리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봤었고. 자, 그렇다면 이런 극복 방법을 가지고 한국제지 결국 어떤 수치를 만들어내는지 실적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120억 원, 영업이익은 1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제지는 백판지 전문업체 세아와 합병했는데 두 기업의 매출이 합쳐지면서 외형은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흡수 합병했고요. 사명은 한국제지 주식회사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인쇄용지 부분은 한국제지가 그리고 판지 부분은 구세아로 사업을 구분해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 흐름을 조금 보면요. 2022년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같은 비대면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흐름을 타면서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매출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지산업은 원재료가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또 제조를 위한 에너지 비용이 10%로 원자재 가격과 환율 그리고 국제 유가 등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체 매출이 7,1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135억.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제조업들 영업이익이 평균치가 한 4, 5%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도 많이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내는 게 참 쉽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원재료 대부분 또 네. 밖에서 들여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자 결국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지 이제 한국제재 이제 주가가 반등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또 요즘에 또 밸류업 때문에요. 네.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뭐 주주 환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회사의 어떤 방침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한국제지는 친환경 소재에도 개발을 또 주력을 하고 있지만 또 종이가 가지고 있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인 절연성 그리고 압착에 의한 치수 안정성을 활용해서 반도체나 전지, 항공, 의료도 있고요. 이런 첨단 산업군에 접목할 특수 소재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또 연결이 되는데 현재 경기 부진으로 백판지 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가와 전력 외에도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제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객과 제품 판매 구조를 혁신하고 또 신규 시장 개척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진 중인 유럽 진출이 미진입 신규 시장 발굴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재의 새로운 용도와 또 친환경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서 기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노력들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실적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거란 판단입니다. 네, 지금 안 대표님 코멘트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요즘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유행하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또는 배당을 얼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래도 좀 영업이 워낙 낮아서 쉽지는 않겠는데 이건 뭐 돈을 벌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딱히 눈에 띄는 건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결국 이제 지금은 이제 수출 쪽에 어쨌든 총력을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읽혀지네요. 맞습니다. 신소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 포장재의 좀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조업계를 바라보는 이제 증권 쪽에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제지 쪽 또 그다음에 한국제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가요? 네, 친환경 제품과 재질을 활용한 특수 소재를 개발한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좋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으나 아직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요. 그렇죠. 이를테면 물티슈도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판매로 원활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기존 제품보다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직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친환경 제품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친환경과 신소재를 개발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고 결국에는 가야 하는 길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까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G플렉스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이 그 그린실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종이컵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아까 이 기자도 가격이 좀 올라갈 거다. 근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를테면 정부가 재활용을 늘리고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이라는 게 항상 어차피 환경부에서도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면 정책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예를 들어 종이컵 같이 우리가 너무너무 흔하고 또 사실은 약간 좀 남발하다시피 쓰는 이 종이컵을 그렇게 좀 친환경으로 돌리면서 재활용도 높이고 한다 그러면 정부의 어떤 그런 세금이 투여되는 것 이상의 어떤 친환경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멀리 잘 다녔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막힌 부부입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덥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예감이 맞습니다. 6월부터 날씨가 더 더워졌습니다. 서울에서 30도 이상 일수를 체크해봤는데 올해는 17일이 집계가 됐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각각 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가까이 30도가 넘은 날들이 더 많은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50도 내외 역대 최고 기록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약 100개 도시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더 더운 걸까요?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23년이었는데 올해는 더 더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작년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올해 작년 들어서 온도 그래프가 확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굉장히 뜨거워지는 지구를 만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제품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폭염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그러한 기업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구 온난화에도 주목할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1번 에슬레저 의류주입니다. 지금 아무리 더워도 이제 여름 휴가는 가셔야 될 겁니다. 해외여행이 가는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또 통계가 나왔는데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그리고 안다르를 보유하고 있는 에코마케팅이 대표적인 에슬렌저 의류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내외 스포츠 활동 의류 전문 기업이고 이제 수영을 할 때 자외선을 차단하는 래시가드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고 아웃도어 의류 품목 확장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에슬렌저 의류주는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잭시미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특히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돌의 중국인 모델 우기를 모델로 내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매장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실적 눈높이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피부 미용 관련주 볼 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포기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은 테니스 치셔야 하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운딩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만큼은 꼭 선케어 제품을 찾게 되실 텐데 대장주로 코스메티카 코리아 한국 풀마 꼽히고 있고요. 또 인그루드랩과 AS텍,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선크림만으로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면 모공도 축 늘어지고 피부도 벌게지고 거울을 보면 묘하게 못생겨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으로 안 되니까 에스테틱 기기로 또 눈을 돌리게 되죠. 마이크로니들 RF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올. 넓어진 모공에 영양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창상치료제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TNL까지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 제품 관련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더워지고 고온이 되면 이제 위장 활동이 저해가 되면서 위장 장애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듀오락과 락토핏, 덴프스, 드시모네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찾게 되실 텐데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셀바이오텍, 종근당, HPO 헥토 이노베이션도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HPO와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잘 참고해 보셔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고 투자 아이디어도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모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에게 FSD가 있다면 현대차에겐 모빌진이 있다. 핏 완전 자율주행 시대 코앞입니다. 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와서 제가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거는 저는 싫은데 저 요즘에 너무 무서워서 제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차라리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뉴스가 무슨 거의 GTA 옛날에 그 게임 수준 아닌가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시청역 사건도 그렇고 가만히 무슨 회식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가질 않나. 초등학생들은 하교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낮에 술을 먹고 정말 그건 예측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날아와서 초등학생이 죽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 뭐 노년층이 노년층이 사실 요즘엔 100세 시대에서 60세도 뭐 젊다고는 하지만 60세 이상이 특히 뭐 많이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러니까 뭐 지금 술을 마시고 자율주행 차에 탔을 때 그게 음주운전이 아니냐 그건 이제 뭐 법 규정이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차라리 기계가 약간 말썽을 부릴 때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기계가 말썽을 부려서 나오는 사고보다 지금 인간이 일으키는 사고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바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테슬라가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요 얘기부터 하죠. 이 한국을 그 앨런 머스크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지 특별히 아니면 저희가 기자님들이 그 한국에 대해서 쓴 멘트만 자주 따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테슬라 앨런 머스크 CEO의 X를 맨날 쳐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워낙에 그걸 많이 하니까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 바로 전에 그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 제일 많이 샀다. 그 소식에도 그 태극기를 테슬라 모양으로 한 그 사진을 올려놓고 굉장히 똑똑한 국민들이다. 뭐 이렇게 코멘트도 달았었죠. 근데 또 어제는 김예지 선수를 또 어떻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올림픽을 보고 있다가 이걸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정말 이 사진 프로필 보니까 게임 캐릭터 같긴 해요. 정말로.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또 그 다음으로 가보면 김예지 선수를 영화에 출연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영화에 출연시켰으면 좋겠는데 연기는 안 하셔도 좋다. 그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너무 지금 마치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연기 배우처럼 정말 마치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어떤 여전사처럼 정말 뭐 인공지능처럼 딱 총을 쏘더라. 그러니까 영화에 출연시키지만 연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 연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 다음에 X에 보면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엘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 엘론 머스크가 이제 뭐 한국에 관심이 많은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지금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딴 뭐 메달 색깔을 보죠. 미국이 워낙 많거든요. 이거는 재미로 보여. 이거 엘론 머스크가 여기 달았습니다. She should be cast in an action movie. No acting required. 그렇죠? 액팅은 안 해도 된다. 그냥 액팅 같이 자연스럽게 하면 그냥 액션 배우겠다는 이거죠. 엘론 머스크가 이렇게 샤라웃을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닌데 살짝 보고 넘어가죠. 올림픽에 관련된 건데 메달을 누가 가장 많이 땄는가? 압도적입니다, 미국. 미국이 그동안 딴 메달, 골드 메달이 1175개예요. 2등이 이게 러시아인가요? 중국인가요? 러시아 같은데요? 맞죠? URS가 뭐죠? 이게 473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금메달 129개, 은메달 121개, 동메달 117개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지금 썸머와 윈터 합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16, 16세의 그 여고생이 사격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금메달 따서 100번째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왜 이게 129개냐? 동계올림픽 합친 거. 하계, 동계 합쳐서 이 정도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땄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봤고요. 예, 이제 오늘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대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저기죠, 업체죠. 자, 여기 자율주행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도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 라이다, 우리 하나 시스템 드론 할 때 나왔죠. 하나 시스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어떤 무기들에 다 눈을 만들어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라이다, 레이다 좀 틀리죠. 라이다, 레이다. 그리고 뭐 여기 안테나 같은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울트라소닉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달려야 완전 자율주행을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 아이템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의 어떤 단계인데 0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5단계로 되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 핸들이 없고 이른바 뇌가 없는 상태. 인간은 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레벨 제로는 뭐냐면은 주행 자동화가 없다. 이건 그냥 완전 비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모든 권한을 가져요. 자동화 기술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들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기계의 개입이 없이 정말 인간이 자칫 실수를 하면. 그렇죠. 요즘에 페달 블랙박스 그렇게 얘기 많은데 지금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페달 블랙박스여서 증거인지하고 자기가 제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 한 번도 저기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죠. 택시기사분이. 그렇죠? 황당하죠. 자기 자신이 그런지도 몰랐겠죠. 엑셀만 끝까지 밟습니다. 담장을 들이밟고도 악셀만 밟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간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저 사건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0은 주행 자동화가 없고요. 레벨 1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ACC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LCA 차선 유지 보조는 레인 체이스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보조 같은 하나의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되지만 운전자는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되는 단계예요. 레벨 1도. 자, 레벨 2. 자, 레벨 2가 바로 지금 테슬라의 FSD가 뭐 있잖아요. 뭐 V1부터 지금 한 11, 12까지 나와 있죠. 이제 13, 14 이렇게 나올 텐데 버전이 변하면서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지금 테슬라의 FSD는 2단계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려는 2단계는 부분 주행 자동화입니다. 핸들은 있고요. 운전자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차량이 ADAS, 요거는 이제 차 살 때 많이 들어보셨죠. 어드밴스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이게 뭐 제동이라던가 가속이라던가 조향에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있고 FSD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오토파일럿은 테슬라를 사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탑재되어 있어요. 물론 무료가 아니라 차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FSD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독 서비스 혹은 일시불로 사야 돼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오토파일럿은 레벨 2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ADAS, 이 지금 차량이 제동 가속 조향해서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 그 정도로 지금 판단하면 되고요. 레벨 3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조건부 주행 자동화입니다. 레벨 2가 부분 주행 자동화였잖아요. 레벨 3는 조건부 주행 자동화예요. 이게 여기서 레벨 2에서 레벨 3가 크게 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운전대는 있고 운전대는 잡고 있는데 레벨 3는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정의가 들어있어요.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어떤 기술적인 장벽이 있는 거죠. 기술적인 장벽 혹은 내지는 레벨 3로 간다는 것은 뭔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때부터 레벨 3부터는. 그러니까 차량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주행 작업을 처리를 하고요. 비상 상황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드라이버가 있긴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레벨 3가 벌써 도달된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FSD가 지금 새로 나올 게 만약에 레벨 3 이상의 모습을 못 보여주면은 실망스럽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혼다에서 교통 체증 파일럿이 나왔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드라이브 파일럿 요게 나왔는데 요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냥 이 판단을 해가지고 비상 상황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다나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미 요거를 탑재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넘어서는 모습을 FSD의 후속 모델이 못 보여줘 버리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지금 다 노리고 있는 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차량은 안 팔리더라도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다잖아요. 레벨 4로 가면 아직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높은 수준의 주행 자동화.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에 여기 있는데 깨알 만한 거 이제 다 확대해서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당신이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잃는 곳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밟지 않는, 여기 이제 페달 블랙박스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레벨 4 차량은 완전히 자율적이지만 속도나 특정 지리적 영향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래서 차량이 고장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될 때 내가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페달을 잃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차를 정지시킵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 적용되냐? 무인 택시나 무인 대중교통에서 적용될 수 있다. 무인 택시나 무인 버스. 무인 버스나 무인 택시는 레벨 4 정도 돼야지 됩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하는 웨이모 같은 거.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화입니다.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성배. 인간은 완전히 불필요하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앉아서 타는 것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뇌가 없는 단계라고도 제가 표현했는데 뇌가 필요가 없고요. 인간은 아예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냥 운전하는 존재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즐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빌진이 나오는데 잠깐 이제 모빌진하고 가기 전에 테슬라 얘기를 드려보면 테슬라가 이제 FSD를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오토파일럿은 기본 무료 탑재가 되어 있고 FSD를 이제 구독을 해야 되는데 FSD의 지금 성능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혼다나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레벨 3급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한다는 얘기죠. 지금 로보택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로보택시가 원래 다음 달에 8월 달에 출시되기로 했어요. 무인 택시거든요. 근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로보택시에 들어갈 FSD의 성능이 레벨 3 수준으로 못 들어가서 지금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캐즘에 빠져가지고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힘을 보여줘야지만 주가의 원동력이 됩니다. 캐시우드도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2,000, $4,000 얘기하는 근거가 그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FSD의 성능이 올라가서 그것들을 어떤 전기차 업체도 그걸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독을 하거나 일시불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격을 낮춘 거를 얘기를 안 드렸는데 최초의 FSD가 $12,000를 주고 일시불로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월 $199를 내야 되는데 최근에 월 구독료를 $99로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성능이 완전히 높아져서 레벨 3, 4의 성능이 만약에 소비자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면은 비싼 돈을 주고라도 구매를 하겠는데 그걸 보여주지도 못하고 거기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팔리니까 월 구독료를 지금 반값으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FSD의 성능을 높여서 레벨 3, 4로 가야 이 구독료를 이렇게 반값을 후려친 거를 다시 올려서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모빌지는 뭐냐? 자, 우리가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이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기업도 현대오토에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오토에버에서 만든 모빌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우리 현대차 그룹의 차에는 이런 국산화된 모빌진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차량 소프트웨어 표준 오토사에 맞춰서 독자 개발한 플랫폼이고요. 차량의 여러 기능을 연결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현대차 그룹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제조사와 부품사 200종류 이상의 제어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모빌진 클래식이고요. 다음으로 가면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모빌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모빌진 어댑티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결국에 합쳐져서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서 활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레벨 3, 4, 5로 갔을 때 인간은 아예 없는 존재로 이제 발전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와 라이다와 레이더와 여러 통신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뭐를 보고 하는 거냐면 요거는 아까 그 그림입니다. 모빌진 클래식과 모빌진 어댑티드가 둘 다 장착이 되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이 두 개가 시너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모빌진 클래식, 모빌진 어댑티드가 모빌진이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가지고 모빌진 클래식은 차량 제어용, 그리고 모빌진 어댑티드는 고성능 제어용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장착해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 소프트웨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맵이죠. 자, 맵입니다. 자, 요거는 현대오토에버 구독형 매출이에요. 아까 똑같은 거 FSD를 구독하듯이 현대오토에버의 모빌진도 계속 이제 저희가 올라가면은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은 서비스 구독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구독 비용을 받게 되면 차량 한 대를 팔고 끝나는 거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차량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차 회사 제조회사더라도 현대차 그룹의 모빌진 소프트웨어를 사가서 자기네 그 차에다가 장착시킬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맵이 나옵니다. 맵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솔맵이라고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저런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 그 소프트웨어가 학습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런 맵들인데 위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구축한 HD 맵이고요. 밑에는 정밀지도 내비게이션 화면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솔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맨 처음에 우리 옛날에 정말 단순한 지도를 SD 맵이라고 해요. SD 맵. 이거는 그냥 정말 도로, 옆에 건물, 무슨 산, 강, 바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히 표시만 돼 있어요. 옛날에 바람의 나라 그 오래전에 MMORPG 그 PC 시대 그런 그림처럼 여기서 내가 가는 방향이나 도로의 유형들이 있죠. 이게 지금 올림픽대로인지 일반 도로인지 시내 도로인지 골목인지 그리고 폭, 넓이 이런 정보를 여기다 넣으면 이게 SD맵에서 HD맵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게 바로 HD맵이고요. 라스베가스에. 여기가 요 두 개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SD맵, HD맵에다가 아까 주행 보조 시스템 ADAS를 결합시키면 바로 솔맵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지도 하나만으로 차량에 있는 차로까지 다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도화된 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들여가지고 현대오토웨버가 솔맵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엔 이 내비게이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에게는 지금 FSD가 있잖아요. 현대오토에버는 모빌진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지금 단계로 따지면은 레벨 2의 단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레벨 2에서 레벨 3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레벨 3로 가면은
운전자가 앉아있지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2에서 3로 넘어갈 때 생긴다고 했잖아요. 바로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게 테슬라의 FSD랑 현대오토에버의 모빌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앞으로 차량의 외관이 멋있고 디자인이 멋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는가, 누가 더 좋은 지도를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테슬라의 FSD가 좋으면 테슬라를 하면 되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국산을 쓰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FSD, 나는 모빌진, 신토부리야. 네, 오만한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정책들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박순혁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켓나우에 오늘 이렇게 또 방문을 해서 우리 작가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이슈는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까? 예. 보니까는 한국석유공사가 아람코와 애니를 상대로 이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고 어제 또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디테일한 얘기들은 제가 이제 6월 12일 날 이제 영일만 실체 없다고 헛소리 마세요라고 이제 썸네일 붙이신 이제 그 방송에서 네, 이제 맞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네. 그걸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이 사항을 이해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다 하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날 이제 그 뭐 시추 성공률 그 20%의 의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액트지오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대한고래 테마에서 실질 수혜주는 뭐가 될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네.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 하나씩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진척이 있어서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로 이미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처음에 이제 그 제가 방송했을 때만 해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예산을 집행을 안 해갖고 이거 이제 시추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이제 의외로 다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3개월가량 분석하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1차 시추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또 문제를 좀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예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그 공기업의 경우에 이제 2천억 원이 이상 되는 신규 프로젝트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시추공 뚫는 게 총 5개를 뚫으니까 이제 5천억이긴 한데 네. 그거 개별 하나씩은 이제 1,000억이기 때문에 개별 하나씩으로 접근하면은 2천억 넘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게 신규 프로젝트가 아니고 네. 이제 그 동해에서 이제 유전 개발하는 거는 이제 한국 그 석유공사에서 한 30년 정도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제 일들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예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걸로 지금 이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시추는 들어가게 될 거다. 이제 그 시추 시기를 보고 움직이면 되겠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7월 29일 날 이제 아람코하고 애니가 이제 대왕골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석유공사에서 이제 그 로드쇼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고 이제 브리핑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아람코가 이제 세계 최대 석유 이제 개발하는 이제 곳이고 옛날에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얘기 나왔었던 그 호주의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58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여기 아람코 애니는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국영석유 공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엑슨모빌 민간으로서는 이제 가장 큰 기업 엑슨모빌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 비용을 아끼고 국내 기업만으로 부족한 기술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심해 한 2,000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국내 기술로는 좀 부족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심해 유전 개발해 본 이제 경험이 있는 이제 아람코라든지 그다음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외국 회사들로 이제 국부가 너무 많이 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있어요. 부분을 가장 우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광료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법을 좀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제 외국계 회사들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걔들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걔들이 들어와서 기여하는 부분만큼은 뭐 돈을 줘야 되겠죠. 뭐 20%든 30%든 뭐 그런 식으로 나갈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부 유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하나가 끼지 않겠냐.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 관련해 갖고 브리핑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이제 회사가 3개가 있는데 네. 그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네. 그다음에 이제 GS 그룹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개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대왕골의 이제 개발 일정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정표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12월 달에 시추선 시추 지점 이동해서 네. 1월 달부터 탐사 시추가 개시가 되고 3월 달 되면은 탐사 시추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서 내년 6월에는 결과가 발표되는 여기에 만약에 6월 달에 이제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주들은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렇죠. 소유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스케줄을 잘 참고를 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부분들을 짚고 왔습니다. 아람코와 애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박순영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GS 쪽이 함께 좀 참여하는 부분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으로 시장이 뜨겁습니다. 뭐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계속해서 급등락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트럼프의 말말말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당선이 되면은 임기 첫날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는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뭐 잘못 번역된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 번역된 겁니다. 예, 오역한 거고요. 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의도적이든 실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거다 하는 거는 분명한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이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이제 이 오분은 지금 다 고치고 있어요. 네. 예, 많이 고쳤고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네. 워딩을 좀 우리가 한번 보자 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갖고 온 거고요. 네. 요게 이제 그 문제가 됐었던 And the first day I promise you I'll sign where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is gone.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직접 이제 4월 3일 날 미시간 선거 유세에서 한 얘기고요. 그게 그건가요? 전기차 이제 의무 비율 60% 40% 그렇습니다. 그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기차 강제 규정을 폐지하겠다. 어. 저 밑에 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 전기 자동차 의무가 폐지되는 곳에 서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게 이제 본래 워딩이고요. 이게 이제 잘못 그 언론에 보도되게 된 계기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연합뉴스의 워싱턴발 김동연 특파원의 오보. 이게 이제 그 시발점이 된 거고요. 이제 연합뉴스는 이제 국가기관 통신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오보를 쓰면 그
그 오보가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았어서 이제 그게 집단 오보가 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사실 벌어졌던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난 우리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를 많이 쓰기를 바란다면서 임기 첫날 난 전기차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이제 썼는데 거기에 갈로 부근에 보조금 지원이라고 쓴 거예요. 보조금 지원이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이게 기자가 이제 보조금 지원 얘기가 아닌가라고 잘못 오해해서 그 갈로를 썼는데 그 갈로 얘기가 지금 마치 한 것처럼 지금 전 언론에서 많이 퍼졌었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미시간에서 이제 IRA 보조금 폐기를 말할 가능성이 없는 게 미시간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거기 폐지한다고 하면은 미시간주에서 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를 하면 그러네요. 그런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연합뉴스발 그 보도를 그대로 이제 KBS에서 한번 받아서 보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뉴스 TV 그 다음에 YTN에서 다 보도했던 게 저희가 이제 이거는 잘못 말씀하신 거다 정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EV 맨데이트 이즈 고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가 아니고 전기차 강제 규정을 폐지하겠다. 그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들은 다 전기차 강제 규정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다 통일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니까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새에서 요 단어를 썼어요. Electric Vehicle Mandate. 예, 이게 예. 사실은 이제 말씀처럼 그게 이제 일반 자동차, 전기차를 다 팔지 못하면은 일반 자동차를 더 팔지 못하는 그러한 규정이었죠. 연비 제한을 둬서 그죠. 이제 전기차를 강제로 팔게끔, 사게끔 하는, 그죠. 팔고서, 네. 그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한 게 이제 좀 오역이 돼가지고 예. 시장에서도 잘못 받아들인 혼란이 부분이 있었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어서 혼란을 이제 바로 제가 잡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6월 8일 날 이제 네바다 선거유세에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이제 그걸 갖고 왔습니다. 이제 네바다 선거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I'm a big fan of electric cars. I'm a big fan of Elon Musk. I like Elon, and I think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want to buy electric cars. But if you want to buy a different type of car, you have to have a choice.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에 갖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사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선택은 사실 소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요지인 것 같습니다. 요-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쉬운 영어라서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네. 이게 해석을 하자면 이제 전기차에 나는 큰 팬이고 일론 머스크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예.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른 형태의 자동차, 뭐 휘발유차라든지 그죠. 그런 거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선택권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이제 왜 그렇게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6월 26일 날 이제 트럼프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트럼프 says clean energy is a scam. That could benefit China. Expert say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 이제 청정 에너지는 사기라고 말했고요. 청정 에너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중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내한테 얘기하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타켓을 잡고 있는 거는 이제 태양광 풍력입니다. 네.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죠. 예. 우회에서 또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진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 애들만 배불리는 거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뭐랄까 강도 높게 좀 비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정치 자금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위기 느낀 공화당 큰손 코크 형제가 중간 선거에 4,300억 융단 폭격을 했다. 이제 정치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했다는 거고요. 네. 저게 이제 2020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4억 달러를 이 코크 형제라는 분이 기부를 했는데 그 코크 형제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석유 개발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석유 개발 업체들한테 정치 자금을 받아서 이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석유 쪽에 좀 뭐랄까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최근에 또 확인 가능한 게 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이제 제디 벤스가 이제 낙점이 됐는데 네. 제디 벤스가 첫 한 얘기가 석유와 가스 산업을 나는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안에서는 공화당 자체가 전통적인 에너지 쪽을 또 지지하고 그렇습니다. 예, 있기 예, 예. 때문에 그쪽으로 당연히 선거가 이제 대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또 다른 이제 발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7월 21일 날 가장 최근에 한 얘기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말을 했어요. 드릴에서 바로 느낌 오네요. 예,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은 사실은 이제 그 역사와 유래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네. 2008년도에 이제 공화당 쪽에 아마 그 주지사인가 이제 하신 분이 베이비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팔아 석유 팔아. 계속 팔아. 예, 팔아. 예. 하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시 재인용해 갖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바이든 당선됐을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이제 석유 산업이 사행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죠. 트럼프가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석유 산업을 되살리겠다 하는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는 석유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과장된 수사학적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막말한다고 많은 분들이 좀 인식하고 계신데 네. 막말이긴 한데 네. 계산된 막말이에요. 예, 이거 이제 수사법을 좀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 전략이다. 예,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석유 생산지가 텍사스, 펜실베니아, 루이지애나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하고 루이지애나는 조금 뭐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니까 그런데 펜실베니아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예. 부동표들이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 승패를 가른 몇 개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결정적인 지역이 바로 펜실베니아였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어떻게 좀 표가 나올까요? 아마 좀 그걸 기대하고 가겠죠. 어. 예, 이제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 이제 11월 달에 그 FN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때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제 그 부정선거 이제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 펜실베니아에서도 그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황 증거로 제시됐던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9시 1분에 개표하니까 그 3등 하던 이제 조건센이 이제 24,222표를 받고 있다가 9시 12분에 다시 개표 결과를 보니까 5,189표로 2만 표가 날아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표가 누적돼야 되는데 날아가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 투표의 증거다 해갖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펜실베니아 공화당에서 이제 이거 부정선거 관련해서 막 청문회 열고 네. 되게 시끄러웠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석유 관련된 이제 좀 강한 발언들은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트럼프는 블러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EV mandate is gon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첫날에 내가 그거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첫날에 안 없앨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노유정의 의식주 트럼프 때문에 한국사는 내 지갑 털린다고 해서 그 기사에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건데. 그 오바마의 경우에 이제 공약에 이행한 게 47%, 불이행이 23이에요. 바이든이 공약 이행이 28이고 불이행이 34인데. 근데 저거는 그거 아닐까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2번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첫 번째는 약간 눈치 볼 수밖에 없어도 두 번째 임기 때는 이제 눈치를 안 보고 정책들을 막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보다는 네. 이제 자기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자기가 실행하지 않을 거를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과장되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보면은 그 공약 중에 시행한 게 23, 이제 불이행한 게 53이거든요. 압도적으로는 높습니다. 저게 이제 계산해 보면은 30.2%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 EV 맨데이트 이제 할 확률은 30%밖에 사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들은 저걸 한 100% 정도로 지금 뭐 90% 네. 이상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그게 EV 맨데이트가 아니고 이제
전기차 보조금, IRA 보조금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니까 네, 그거는 네. 너무 이제 오버해서 많이 나간 거죠. 그죠. 다음 한번 보시면 요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DIDentity라는 이제 블로그 운영하시는 이제 허은하 님이 이제 네. 정치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해서 이 자기는 이제 이 2018년 선거할 때 트럼프가 당선될 줄 알았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이 대중들을 설득하는 그 언어 구사력에 있어가지고 이제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트럼프는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고 있었다. 수사학에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구성됐는데 이 로고스가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논리적인 이제 로고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는 10%밖에 안 되고 오히려 사람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인격적인 부분, 이제 메신저의 그 매력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에토스가 60%고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파토스가 30%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활용했던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논리 따위 개나 주고 원하는 걸 얻는 법 트럼프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네. 그 책자의 내용을 이제 그 소개한 책거리라는 데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방향은 적절하지만 사실적 오류가 있거나 과장이 심한 주장을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류나 과장을 밝혀내고 오랫동안 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검증하는데 시간을 쏟도록 기다리면 머릿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게도 우선순위 상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 그러니까 일부러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EV 첫날에 EV 맨데이트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이제 누구야 오바마 같은 사람은 잘 안 쓰는 수사법인데 그죠.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지키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예. 어차피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 다음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멕시코하고 이제 국경에 장벽을 치는 건데 그 2018년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면은 멕시코하고 이제 미국 사이에 장벽을 다 쳐버리겠다. 근데 못 쳐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게 돼? 그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가능해?라고 싸우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멕시코하고 장벽 이제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건너오는 게 되게 힘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 그래서 초기값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서 최종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이제 앵커링 효과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현재 이제 대선에 임하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삼을 때도 이게 다 뭐 적용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예, 대응해 아까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얘기는 30%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순혁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31일 화요일 수요일이죠 참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까지 해서요 국내 주요 방산주 5개 회사, 5개 회사의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고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5개 종목의 실적부터 수치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국내 이제 K 방산주들의 이제 대장주죠. 2조 7천억, 2조 한 8천억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이게 전년비 대비 46%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356%, 4배, 5배 가까이 좀 오른 셈이 되는 거죠. 3,588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로 보시면 됩니다. K9 자주포 판매가 좀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도 쪽에서 또 대규모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어쨌든 뭐 그런 그 긍정적인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이 K9 자주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K10이라고 그래서 옆에 바짝 붙어서 짝꿍처럼 다니는 탄약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 무거운 포탄을 싣고 다니다가 이제 바로 이제 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장비까지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파는 경우가 많아서 매출 어떤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탄약,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 다연장포 이런 것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어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은 천궁2 다기능 레이더, 또 K2 사격 통제하 제한 등 이런 그 무기 시스템, 통제 장치 이런 쪽으로 주로 매출을 올리는데요. 6,873억에 12.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67%. 역시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사실상 뭐 2등주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매출 10% 넘기면서 1조 원 넘었고요. 영업이익 67% 올랐습니다. 주력 제품은 K2 전차고요.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하죠. 매출 21% 올라서 9천억 육박했고 한국항공우주가 그 영업이익 전년 대비 상승률은 제일 큽니다. 785%나 올라서 7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기저효과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KF-21 한국형 이제 차세대 전투기 5.5세대 전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FA-50 경전투기 이거는 중동이나 이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싸면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0% 역시 올랐고요. 영업이익 22%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폭이 앞서 말씀드렸던 4개 회사보다 조금 크지는 않습니다. 주력 제품은 함정용 전자전 장비 레이더, 또 그다음에 대함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LIG 넥스원의 주요 제품들이고요. 방산 5개사 2분기 실적을 좀 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21% 정도 올랐고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업이 9천억을 넘어서 올해 잘하면 2조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매출도 21%가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상반기 실적 뭐 결산해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가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겠죠.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30일, 그러니까 7월 달 들어서만 보면 27% 넘게 올랐고, 현대로템 21%, 한국항공우주도 7% 좀 막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LIG 넥스원만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한화 시스템 제가 따로 차트를 뽑아봤는데, 지금 7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주가를 보니까 약 한 9% 정도 올랐고요. 요 고점 대비까지를 생각을 하면 17%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한 자릿수 9% 정도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반기 한번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일단 하반기 기대감 가질 만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수출하는 건이 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요. 자주포 역시 이것도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조 단위로 또 그 수주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K9 자주포 역시 좀 조 단위의 그런 매출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이 항공우주는 좀 기대감이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의 수리온이라고 하는 한국형 헬기죠. 이거를 좀 수출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진전이 돼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FA-50 이 경 전투기 수출이 현재 지금 얘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출이 다 가시화된다고 그러면 한 최소 3조 원대 수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보면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더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는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도 잇따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25만 8천 원에서 32만 원까지 6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좀 한 20% 이상 올랐고요. 현대로템도 한 10,000원 가까이, 한국항공우주도 역시 10,000원, LIG 넥스원이 20만 원, 27만 원으로
메리츠증권에서 좀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제일 상승폭이 큽니다. 대략 한 30% 정도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시스템도 약 한 15,000원 정도 목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추세가 타고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뭐 이렇게 좋아지면 목표 주가 계속 올리는 상황들이 늘 발생하죠. 사실 방산주들이 상반기부터 계속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제 그래서 주목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아까 그 수익률을 보셨던 것처럼 올 상반기에 주가가 사실 방산 중에 제일 부진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한 10개 증권사에서 공이다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LIG 넥스원이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주는 하반기에도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역시 이제 각국의 군사비 증액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군사비를 증액할 만한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가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각국의 군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식으로 각국의 안보는 자기들이 알아서 지키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점. 결국 향후에도 방산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좀 더 갖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적도 중요하고 참 눈높이도 중요한 시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면 또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눈높이 그리고 밸류에이션, 실적, 앞으로의 실적까지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은 씨. 예, 오늘 마켓 나우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